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승부수까지 던졌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무사히 넘긴 때를 회고하며 이번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날을 세운 권성동 의원.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만의 근거로 구속을 시도한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찍어달라며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직후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했다거나 특검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법정에서 양측이 맞붙은 자리에서 재판부가 일단 특검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통일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한학자 총재 조사가 예정돼 있고 통일교의 대선 경선이나 전당대회 경선 개입,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이준석 의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3특검의 칼끝도 더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직후 나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자진 출석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자진해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던 특검이 자진 출석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자 통일교 측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이 입장을 내고 얼마 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소환일을 정한 한 총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지만 한 총재가 통일교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만큼 실익을 따져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 통일교 간부와 권 의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호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당사자로 김 씨 측에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하루 사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건 정기국회 안에 대법관 증언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인질 삼아 고위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도 논의했는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 끝에 국회 밖까지 대여투쟁 전선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야당은 나아가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카드로 대국민 여론전과 내부 결속까지 동시에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내부 분위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까지 조직 수장에 대해 거취를 압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정무수석이 급히 진화에 나선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이례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는 YTN과 통화해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판사들 대다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일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고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사법개혁과도 맞물린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권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우 수석이 재차 선을 긋고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민생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 보완해 의결한 겁니다.
선머리는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그대로 장식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과제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임기 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성장 비전과 함께 산업재해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리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를 모두 달성하려면 900건 넘는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 법제처에 국정입법 상황실을 만들어 실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놓치지 않겠다며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미한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자동차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여안구 본부장 방미 이틀째인데요. 어떤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네,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에게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전반에 대한 협의는 물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기존에 통보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나 현재 후속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입니다. 미국 측은 일본과 합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투자금 회수 뒤의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성을 검토한 뒤에 투자 대상을 결정해야 하고 미국의 이익 배분 요구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조지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우리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 비자 문제 해결도 우리 정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율이 15%로 떨어졌지만 이 한국산 자동차는 아직 25%의 관세율로 자동차 대미 관세가 역전되면서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이번 방미에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이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4월에 발표한 25%에서 15%로 낮출 경우에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paid nothing for years. Now they're paying 15%. And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고요. 수입 의약품에도 최종적으로는 250%까지 관세를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따지는 관세 소송을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현대차 소나타 가격이 일본 토요타 캠리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관세가 15%로 낮아진 일본과 달리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홈페이지에 적힌 준준형 세단 소나타 2025년형의 가격은 26,900달러입니다. 한미 FTA 덕분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아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국산 자동차에 품목관세 2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는 모든 비용 부담을 떠안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대신 현대차 그룹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품목관세 부과 직전인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인하를 약속했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 등을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미국은 모든 협의가 끝난 뒤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미루면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관세 부담을 감당해온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25%가 모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소나타 한 대 가격은 33,625달러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보다 앞서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토요타의 인기 모델 캠리는 현재 28,400달러. 관세를 모두 반영해도 32,660달러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가격이 강점이었던 소나타는 이제 캠리보다 1,000달러가 더 비싸져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미 관세로 매달 각각 4천억 원과 3천억 원 규모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5% 관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현대자동차는 현지 시간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장중 3,450선까지 뚫은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날도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국제통화기금 미셸 캉드식 중앙은행 강연을 위해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한은 총재가 강연자로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총재는 IMF 근무 당시 주창한 통합적 정책 체계를 어떻게 국내 통화 정책에 적용했는지 알릴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후원하는 창의 인재 플랫폼 제로원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서울 성동구 현대 성수 복합 거점에서 2025 제로원데이를 개최합니다. 예술가와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20개의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요즘 증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코스피가 1%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3,45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닷새 연속 최고점을 새로 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는 코스피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일 붉은 불을 밝히며 1% 넘게 올랐습니다. 한때 3,452까지 닿았다가 마감 직전 3,450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종가 기준 11거래일 연속 오른 코스피는 특히 최근 닷새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전날 팔자 주문했던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각각 3%, 5% 넘게 오르면서 전체 증시도 덩달아 뛰어올랐습니다. AI, IT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하드웨어가 서플라이 체인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다 사버리는 거죠. 잠시 주춤했던 방산과 원전 관련 종목들도 다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소폭 하락한 850대 초반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국내 정책 낙관론까지 겹치며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틀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관세 협상과 미 구금 사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역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용 외교를 주창하더니 실책 외교, 더 나아가 실망 외교라고 몰아세우며 비자가 문제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정상회담 때 논의 한 번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자 문제, 해무금 문제 맞죠?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남겼으면 후속 협상에 애를 먹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금 완전히 좀 미아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무 선생을 타결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던 정부 측은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매듭 지어지면 국회에도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감한 대미 현안 대신 내란 종식으로 화제 전환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대정부 질문 사흘차 주제는 경제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부동산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각 당 추천을 존중했던 국회 관례가 깨진 건데 범여권은 법정에 갈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내려와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지 2주 넘도록 쳇바퀴만 돌던 법사위에 드디어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야 목청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특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사는커녕 법사위에 있는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이른바 빠루를 들고 문짝을 뜯어낸 건 민주당이라며 증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 재판부 설치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실타래는 더 꼬였습니다. 입법부가 선출될 권력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 일으킨 겁니다. 헬기를 안 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관례상 간사는 각 당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 인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에 불참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법력권의 10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거론됐는데 뜻밖의 망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라 표결했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유지할 계획이라 당분간 전쟁 같은 법사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남성은 이후 근처 군부대에 발견됐습니다. 이때 해경의 통신 기록을 봤더니 상황실에 보고한 지 25분 만이었습니다. 이 경사가 당시 30분 이상 생존해 있었던 만큼 보고만 제때 했다면 이 경사를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은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하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 내부 통신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남성은 사고 사실을 해경 상황실에 보고한 지 25분 만에 근처 군부대 TOD 열 영상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통신 기록에 나온 당시 해경과 군부대의 조치 내용을 시간대별로 보면 11일 새벽 3시 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는 인천해양서 상황실에 갯벌 고립자와 이동하던 이 경사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 드론 순찰대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게 새벽 2시 7분, 이 경사가 고립된 남성을 만나 구명조끼를 벗어준 게 2시 56분쯤인데 이때를 지나 이 경사 위치를 놓치고 나서야 상황실에 알린 겁니다. 해경은 곧장 헬기와 구조대, 구조함정 출동을 지시한 뒤 고 이재석 경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기지국과 GPS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근처 군부대에 TOD 감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과 소방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새벽 3시 55분 군부대에서 해경에 꽃섬 인근에서 한 명이 TOD로 관측됐다고 전파했습니다. 상황실 보고 25분 만이었습니다. 8분 뒤인 4시 3분에는 식당 근처 해상에서 한 명이 수영 중이라며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후 해경과 군부대의 긴밀한 소통 끝에 남성은 4시 20분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황실에 보고하자마자 다각적인 공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찾으려고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게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사고 당시 드론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경사는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에도 30분 이상 물에 떠 있었습니다. 일단 얘가 얼마나 생존을 하려고 버텼는지 일단은 시간을 러닝타임을 다 보자. 그 결과 최소 30분 이상이었습니다. 상황실 보고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 경사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1살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동안 김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증거를 지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서울대공원에서 대형 축제가 벌어지는 틈을 타 고급 차량을 노려 물건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5명이 중상을 입고 3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도로에서 K9 자주포를 싣고 가던 군용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인천에 있는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출생률이 줄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전국에 꽤 많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는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임형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가량 떨어진 욕지도의 욕지초등학교. 전교생이 6명밖에 되지 않던 이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에 학생 3명이 올해 전학 왔습니다. 올해 이사 온 건 세 가족.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아하는데 바다는 너무 멀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저희가 여행을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두 가족이 더 이사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뭇에서 섬으로 이사하는 가족이 는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학교 살리기 위원회를 꾸려 빈집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입하는 이웃이 생기면 새로 꾸며준다는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주 희망자에겐 집을 고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원래 집주인에겐 임대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100년 전통의 학교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폐교되는 학교에 10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100주년 행사의 하나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디서 살 거고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지자체도 주택 공사비는 물론 임대료도 전액 지원했습니다. 욕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애들한테 좀 희망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욕지도에선 마을을 살리는 데는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말로 통할 것 같습니다. 욕지도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것도 마을의 소멸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일 때문일 겁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장애인들도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종합지원에 나섭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예산 2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한 방을 쓰지만 침대는 각자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느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자, 식구들이랑 그래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싸우지 않고 살아야 하고 4명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근처 마트나 카페, 헬스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행복함 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쾌적한 주거 환경뿐 아니라 직업 훈련도 제공합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빵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포장해 옆에 있는 카페에서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 수익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시민도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공공 일자리를 기존 5,000개에서 12,0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전문 직업 학교를 만듭니다. 또 최대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500가구로 공동생활가정도 250곳으로 늘립니다. 이 밖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나도 세금 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자존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걸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사는 장애인 38만여 명을 밀착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개막작으로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나고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이 생겼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뭐가지야?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에 앞서 국내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지난해에도 박 감독이 제작 각본을 맡은 전란이 개막작이었는데 2년 연속 박 감독 작품이 영화제 포문을 엽니다. 개막작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특히 영광스럽습니다. 한국 영화의 부흥과 함께한 역사라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경쟁에 오릅니다. 대상, 감독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부산 어워드를 줍니다. 아시아 영화의 현황과 비전이라는 보다 현실감 있게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특별 상영도 마련됐습니다. 매기강 감독이 내한한 가운데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는 싱어롱 행사를 국내 최초로 준비했습니다. Our movie is about the power of music, and whenever a singer hits a really high note, we get this feeling like butterflies, and I really wanted to feel that through this song. 아시아 영화제를 처음 찾는 유럽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프랑스 국민 배우 줄리엣 비노시, 할리우드 스타 밀라 요보비치 등 영화계 별들도 부산을 수놓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의 해외 게스트 라인업은 저희로서는 기념비적이고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화제 공식 초청작은 지난해보다 17편이 늘어난 241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만 인질을 방패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지상전 첫날 세계 사단과 예비군, 탱크 등을 동원해 중심부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는 군함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며칠 내로 예비군 13만 명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מטרת המבצע היא השבת החטופים והכרעת החמאס בעיר עזה.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가자시티를 빠져나가는 대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은 이미 37만 명이 피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الوضع دمار. الوضع موت. نسف مباني عالية شاهقة.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지지하고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they put the hostages in front of them, Hamas as protection, as what they call them bodyguards, Hamas is going to have hell to pay.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곧바로 카타르를 찾아 중재 노력을 이어가자며 카타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카타르 영토 공습에 이은 지상전 돌입으로 중동 전체가 격앙된 상태에서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교역에서 37%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수출품에 다시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현실화하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UN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하고 최고위층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천 건의 정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로 휴전 협상에서 한 발 더 멀어지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가자시티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근거지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예멘 서부 호데이다항 일부 지역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뒤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매체는 구체적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은 채 호데이다항이 12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시즌 타율 3할 1푼 6리 하주석 3구를 밀어냅니다. 파울. 손아섭 선수가 맞을 뻔했어요. 가까운 거리였고요. 앞으로 지나갔어요. 당황했습니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타구를 피하면서 집중력을 확 한번 끌어올렸고요. 득점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주석을 한 대 때렸습니다. 골라내는 선수 지금도 풀카운트까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점이 잡혔다고. 어렵게 걷어냅니다. 현재 충청을 비롯한 중부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6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지방까지 확대하겠고 오전 중에는 영동과 영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강릉 25.2도, 울산은 2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영남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전주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